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한자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기본적 성격. 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13페이지인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세 개의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거기 번호를 좀 매겨주세요. 첫째 줄 고리버. 1번이 고리버가 있고요. 그 다음 둘째 줄에 굴절어라요. 굴절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교차어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버는 분석어와 같다는 거예요. 분석어. 이 고리버는 뭐냐면 대부분의 형태소가 그 자체가 낱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말이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래서 고리버입니다. 특히 이제 한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한자는 이 글자가 뭐 이 형태가 바뀌지 않죠. 이런 걸 이제 고리버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순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국어라는 거예요. 고리버에 한자를 쓰는 중국어. 그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타이어, 베트남어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고리버는 뭐냐면 표의 문자, 표의 뜻을 이야기한다. 뜻 글자는 뜻이에요. 이 표음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죠, 소리. 표음은. 근데 표의는 뜻이죠. 뜻자니까. 이건 뜻글자라는 뜻입니다. 뜻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풀을 이게 청자를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것은 청으로 이 발음을 하지만 푸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뜻글자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쭉 내려가다 보면 굴절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다섯째 줄 정도에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정도 가보면 하나의 문장 전체가 많은 이 접사를 포함해서 한 낱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어의 유형에 속하는 굴절어라고 나왔죠. 이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낱말이 가지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어휘의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근 플러스 접사 이런 게 존재하지만 구별이 이제 분명하지 않고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순이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인도어, 유럽어족의 산스크리트어죠.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고대 인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라틴어, 러시아 뭐 쭉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굴절어라는 거예요. 굴절어를 문장 속에서 낱말이 가지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어휘 형태가 변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차어라는 게 이제 첨가하고 같다고 마지막 단락이 있죠. 이 첨가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인 어근에다가 조사 또는 어미 이런 것이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여기에 A 집합이 고리버가 있고 B 집합이 굴절어가 있다. 그러면 이 교집합이 교차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중간적인 성격이 있고 어근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굴절어와는 달리 어간에서 형태 변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차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어예요. 뭐 여러 언어가 있지만 이게 교차어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가다 하면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라는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대로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의문자라는 것은 뜻이 있다. 그런 것을 표의문자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표의문자는 이제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15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좀 생략하고요. 15쪽. 자 15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형이 나오죠. 형. 자 한자는 이제 보통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가 있어요. 좀 필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형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음이라는 것은 소리란 뜻이고, 의라는 건 뜻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풀을 청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을 청자의 모양, 이게 형이죠. 이게 형이에요. 자, 소리는 풀을 청이니까 청이라고 있겠죠. 자, 뜻은 이게 푸르다죠. 푸르다. 자, 이걸 이제 형, 의라고 한다. 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쪽의 마지막 단락의 형은 첫째 줄의 글자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말 나와요. 자, 16쪽으로 넘겨보시면 16쪽의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글자의 이런 모양 때문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일정한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음이죠. 음이라는 게 소리라는 뜻이고요. 자, 17쪽의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지칭하는 것이 의다 이런 말 나오죠. 이 형, 의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말에서도 이제 사성이라는 게 그 중국어의 사성이 있죠. 중국어에. 이 중국어를 보면 사성이 있어요. 사성. 4개의 성조. 1성, 2성, 3성, 4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자에도 이런 성조가 있는 거죠. 한자의 성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성이라는 것은 평성은 처음과 그 끝의 높이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이제 평성입니다. 이게 같은 소리.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성이 있는데 이 상성은 처음보다 끝이 높아요. 처음보다 끝이 높으며 긴 소리죠. 높으면서 길어요. 이게 상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성이 있는데 이 거성은 처음보다 끝이 낮으며 짧은 소리, 낮으면서 짧은 소리. 이게 거성이에요. 자, 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입성인데 입성. 이 입성은 끝이 짧고 급하게 닫히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국어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우리 말에서 그렇게 쓰인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9쪽으로 갈게요. 19쪽. 자, 1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서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글자는 보통 일사자죠. 이게 사라는 의미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임금을 섬긴다 이런 뭐 어떻겠습니까? 사군이겠죠. 사군. 충으로 섬긴다. 이충. 이는 뭐뭐로 써죠. 충으로써 섬긴다. 이때 섬기다가 되죠. 아니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죠? 편안하다는 뜻이죠. 한자적으로 분석을 하면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다. 집이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찌라고 하는 의문부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자장, 안지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이때는 아들이 아니죠. 너의 너. 장은 장차. 안은 어디에. 지는 가다. 그러니까 자장, 안지의 뜻은 뭐예요? 너는 장차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going이죠. where are you going. 이게 이제 자장, 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 나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런 이제 그 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가 20페이지 넘겨보세요. 2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우를 좀 설명할게요. 그 두 번째 단락에 5째 줄 정도에 나오는데
우는 당연히 비우자죠. 근데 우를 썼다. 그럼 이게 뭐냐? 비가 내린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명사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이 숫자가 하나 나오죠. 숫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이 숫자라는 음은 부끄럽다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울 숫자예요. 부끄럽다. 이 부끄러울 숫자인데 이게 이제 부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바친다. 제사에 이제 그다음에 음식을 올린다. 또 명사로 쓰면 뭐겠어요? 음식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귀한 음식과 푸짐한 반찬 하면 우리가 진수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수성찬이 이제 제문에서 제에서 이제 올리는 이게 진짜고 여기 숫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성자죠. 그 다음에 이제 찬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성찬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이 수라는 것은 제와 관련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맥락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뭡니까? 두 번째 장으로 이 한자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제2장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